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입문 제9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휴 기간이라 일단 기본적인 수업 내용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월요일 날 수업 시간에는 질의응답, 출석시험과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기본적인 내용은 요 강의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하고 그 질문 중심으로 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이버 게시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타인 명의의 법률행위와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원래 타인 명의 법률행위 부분은 이제 대리를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쪽 부분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사례 문제화 돼서 나오게 되면은 대리랑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9주차 수업으로 넘겼습니다. 타인 명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갑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을의 이름을 써서 뭐 병과 계약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타인 명의의 법률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명의를 갑이 훔쳐 쓰는 거, 빌려 쓰는 거, 이걸 이제 모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인 명의 모용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갖다 쓰는 거, 몰래 갖다 쓰는 거, 이걸 이제 모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명의자가 이제 요 을의 명의를 사용했다면은 을이 명의자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이제 행위자가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과 1번 판결을 살펴볼 텐데 1번 판결의 기본적인 원칙은 결국은 병이 누구를 당사자로 생각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즉 이제 갑과 을의 병의 의사가 일치했을 경우, 예를 들면 갑이 을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고 병도 을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으면은 을과 병 사이의 계약 성립 당사자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 계약이 유효한지 아닌지는 결과적으로 갑한테 을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즉 대리권 같은 게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은 갑도 을을 당사자로 생각했고 병도 을과 병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다면은 을과 병 사이에 계약 관계가 문제가 될 테고요. 갑도 비록 을의 명의를 사용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계약 당사자라고 생각했고 병도 갑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다면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니까 결국은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갑과 병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병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누구를 당사자로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관적인 병이 아니라 합리적인 병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는지 또는 갑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는지, 이제 갑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다는 것은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행동하는 사람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한 경우를 얘기할 거고요. 을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보다는 그 을이라는 사람의 명의, 뭐 예를 들면 등기부상의 명의 누가 돼 있느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의를 중요시 여겨서 명의에 있는 사람을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는지 어느 사람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갑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와 상관없이 병의 입장에서는 행위를 한 사람 갑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네 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갑이 계약 당사자가 되고 또는 을을 계약 당사자,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을과 병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게 이제 그 계약 당사자가 을과 병이라고 해서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계약 당사자가 을과 병인 상태에서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요. 당사자를 먼저 확정해야지 그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계약관계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해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일 경우에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 1번 판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갑이 을의 명의로 보험을 든 겁니다. 이제 을의 명의를 빌려서 보험을 들었고, 보험자는 상대방은 병인 거죠. 그러니까 병이 보험회사인 겁니다. 병이 보험회사이고 을이 보험 가입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걸 을이 직접 가입한 게 아니라 갑이 을인 것처럼 해서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보험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행보증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험의 내용은 뭐냐면은 갑이 정에게 이제 대리점 계약상의 채무, 이제 갑이 대리점 점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본사에다가 뭐 채무 같은 걸 부담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갑이 정한테 부담하는 채무를 이제 갑이 이행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대리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프랜차이즈 그런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사에서 무슨 물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인테리어 같은 걸 하면서 가맹 점주들이 본사에 돈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채무를 부담할 때 그 채무를 갑이 갚지 못하면은 보험회사가 이제 을이 보험을 가입해서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을의 부탁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정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갑이 정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정이 이제 갑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병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은 을과 병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란 사람이 당사자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갑이 을을 가장해서 을인 것처럼 이제 을의 명의를 모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그런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병회사는 이제 정회사한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험계약 자체가, 을과 병 사이의 보험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이제 성립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거니까 내가 너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병이 정에게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원은 결과적으로 당사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이 판결에서는 결국은 병이 보험회사가 누구를 당사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행위를 하는 갑을 당사자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명의자인 을을 당사자로 생각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병을 을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거를 갑이 을인 것처럼 가장해서 했기 때문에 을에게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을과 병 사이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병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따라서 병은 정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요 944, 12 판결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타인 명의를 모용했을 때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확정하는 게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 요 판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그 전에 이제 다른 판결들도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1번 판결이 그렇고 2번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3번 판결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아까 1번 판결에서는 이제 계약 상대방이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명의자와 계약 상대방 사이에 계약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 판결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갑이 을의 명의를 모용해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아까 사안도 역시 갑이 을의 명의를 모용해서 계약 관계를 체결했는데, 그때는 계약 당사자는 을과 병인 상태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이제 갑이 을의 명의를 모용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립이 인정이 되었어요. 자, 이 사안에서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병이 갑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타인 명의를 모용했을 경우에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직접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타인 명의의 법률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그때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가라는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갑이 을의 명의를 모용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을이 이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을에게 표현 대리 책임, 갑이 대리권이 있는 건 이제 사실상 이제 을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경우에 을과 병 사이에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를 모용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을 대리해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근데 갑한테 대리권이 없었을 때 하지만은 병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즉 갑이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표현 대리에 관한 성립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은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을의 이름을 빌려서 모용해서 법률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갑의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가 인정이 될 수 없으므로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갑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활용해서 거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그런 외관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 을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은 그런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를 유추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 비록 을한테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을과 병 사이에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 명의 법률행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을 하였지만은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법률행위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했고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했지만은 법률행위를 취소함으로써 그 법률행위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법률행위 취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무효나 취소 또는 해제 같은 그런 이런 제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면 되는데, 이제 특히 취소 같은 경우도 취소권이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취소권이 발생을 해야 되고,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권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취소권의 발생 근거 규정이 있겠죠? 또는 해제권의 발생 근거 규정이 있겠죠? 그 근거 규정에 따라서 취소권과 해제권이 발생을 하면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또 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행위 무효와 법률행위 취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법률행위 무효 사유는 이제 법에 규정이 돼 있죠. 뭐 의사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규정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고, 강행법규 위반, 이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이라고 하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즉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런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 이제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성을 띠게 되는 경우에는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이고요. 그 다음 비진입 표시라든지 통정 허위 표시, 비진입 표시는 무효 사유는 아니네요. 근데 이제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무효로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무권 대리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자, 무효행위는 처음부터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이 채무 불이행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무효 사유 같은 경우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 이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제3자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그런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든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잖아요. 따라서 적법성에 따라서 적법성 때문에 또는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해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무효 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지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즉 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를 상대적인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통정어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없죠. 즉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무효지만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통정어의 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가 있는데, 재판상 무효라는 것은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획정을 위해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요걸 이제 재판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결의 같은 경우가 결의 무효를 이제 뭐 확인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재판상 무효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리고 법률행위 무효는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인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일부 무효인 경우는 이제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전부가 무효인 게 원칙입니다. 즉 법률행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뭐 여러 가지 법률행위가 결합된 게 있을 때 여기서 일부가 무효가 된다면은 요만큼이 무효가 된다면은 나머지 부분도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법률행위가 분할 가능하고요. 이제 이걸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일부 무효를 알았다면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은, 여기 매매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계약이겠죠.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임이 인정되는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때, 이때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그러니까 당사자의 실제적인 의사가 아니라 당사자한테 그런 가정적인 의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가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부 무효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약관규제법이 이렇습니다. 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은 민법상의 이제 137조와 달리 이제 일부 무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원래 민법의 137조는 요 일부가 무효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고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일부만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 일부 무효인 것 때문에 법률행위 전체를 이제 무효라고 판단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전체가 무효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법 137조와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1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에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자,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본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데 나머지 부분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의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체 무효이고 전부가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일부가 유효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유효하게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예외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지 당사자 일방한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마저도 무효가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 약관 규제법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유동적 무효에 관한 법리입니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직 무효긴 하지만은 소급해서 이제 추인이나 당사자가 추인을 하였거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을 유동적인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무권 대리행위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권 대리행위 같은 경우에는 갑이 이제 그 을이 대리인이라고 보죠.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병과 이제 본인 갑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없는 경우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이제 대리권이 없는 을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까 이거는 무효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갑이 그 무효행위를 추인을 하게 된다면은 소급해서 이제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추인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무권 대리행위는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추인에 의해서 유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에 이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었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허가가 없다면은 그 매매 계약이 무효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효인 상태의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는 절차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유효로 바뀌기 전까지, 즉 허가가 있기 전까지의 상태를 무효인 상태인데 허가에 의해서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유동적 무효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무동적 무효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토지 거래가 이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걸 투기적인 목적으로 막도록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인 상태로 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요번에 서울 지역에서 이제 부동산이 다시 또 꿈틀대니까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구역을 넓혀서 서울시 전반, 그 강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전반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결국 토지를 이제 사고 파는 그런 상황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유동적 무효인 경우, 특히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유동적 무효인 그런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냐면은 다른 일반적인 계약하고 전혀 차이는 없어요.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을이 갑한테 이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죠. 자,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X에 대한 매매 대금이 5억이다. 그러면 이제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한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3번은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잔금 2억 5천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잔금 2억 5천을 지급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법 1에서 공부했겠지만은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계약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이제 중요한 차이점 무엇이냐? 갑과 을이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1번부터 3번 시점, 어느 시점에선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등기를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같이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갑과 을은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뭐 1에서 20점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2에서 30점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시점 사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이거를 갑이 받도록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고 을이 받도록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다. 이 시점에 허가를 신청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관계가 유동적 무효인 상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이 지급되었고 중도금이 지급되었지만은 사실상 계약관계는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 당사자가 한 이행 행위조차도 법률상의 의무 없이 한 그런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게 을이 갑한테 뭐 이제 약 2억 5천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해 놓고서, 그러고서 을이 갑한테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니까 돌려달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서는 비록 상대방이 무효인 상태에 있지만은 상대방한테 지급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지 않으면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이긴 하지만은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 근거해서 지급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유동적 무효에 관한 사실관계들에 대한 문제가 등장할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다만 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허가를 받도록 한다, 뭐 이런 식의 계약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계약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 이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이고요. 네, 사후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은 계약은 다시 소급해서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동적 무효의 법률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유동적 무효인 법률관계에 있을 경우에 당사자는 서로 협력해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이제 행정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매도인도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고 매수인도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각자 잘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는, 이제 그런 허가를 받게 되는 절차를 밟는 거죠. 자, 이렇게 유효하게 만들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자, 협력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X, 아까 이제 5억이라고 했을 때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금 5천만 원을 손해배상 예정, 즉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위약금 약정의 경우에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5천만 원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거나 또는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나중에 갑이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해서 계약금을 이제 갑이 몰취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을이 이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을은 갑에게 이제 계약금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법에서 공부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 갑의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또는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갑한테 귀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위약금 5천만 원이 처리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계약금과 위약금에 관련된 내용들은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갑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해제되면은 5천만 원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돌려주는 금액에다가 5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을한테 지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을이 계약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5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가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을이 갑에게 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협력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냐면은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서 나중에 갑이 나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버팅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을 유예한 것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서 너한테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협력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위반한다라고 하는 걸 이전 등기 의무의 위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갑이 나는 협력도 안 하고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도 안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갑이 위반하는 의무는 협력 의무 위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갑이 협력도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될 의무까지 이행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을은 갑의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예정액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그 손해배상 예정을 하는 것이지만은 협력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9번 판결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9번 판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9번 판결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매매 대금은 1억 7천만 원으로 약정을 했고요.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날 지급하고 중도금 9천만 원은 92년 11월 10일에 지급하고 잔금 6천만 원은 93년 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은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며 이 상황에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타인 소유물의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A 소유였는데 이제 갑과 을은
이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다면은 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갑은 A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제 판결이 성립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A가 채무를 불이행했든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갑이 A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결과적으로 갑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93년 2월 28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둘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즉 채무 불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갑이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위약금 2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협력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협력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도 역시 위약금의 약정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서 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동적 무효인 법률 관계에서는 당사자가 협력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즉 이제 갑과 을이 관청에 가서 사이좋게 관청에 가서 행정청에 가서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허가 신청을 갑이 거절하거나 또는 을이 거절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소송상 강제가 가능합니다. 즉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허가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요. 그럼 법원에서 협력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되면은 을이 단독으로,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가서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그 판결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이제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력 의무,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협력 의무는 소송상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서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꼭 잘 기억해 둬야 돼요. 뒤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양 당사자가 급부한 것이 있다면은 그 급부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는 불허가 처분이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요것도 들어갑니다. 당사자 쌍방이, 일방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여기서 허가를 받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가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으리 되겠죠.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하게 되면은 일방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안 되겠죠. 오히려 상대방은 소송을 통해서 그런 협력 의무를 강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양 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허가를 받지 말자라고 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합의해제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될까 안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즉 소급해서 법률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은 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얘기는 여기랑 마찬가지죠. 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합의해지했다는 얘기는 계약 관계가 당사자가 더 이상 거래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 번째 이제 잔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잔금 지급과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이 동시행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 계약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 관계를 해제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면은 그러면은 계약은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좀 이제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된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게 유동적 무효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서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계약금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계약을 해제한다면은 이러면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해제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또 의사표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죠. 법률행위 자체가 지금 뭐 효력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의사표시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 자체를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인 계약에서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은 그 계약은 이제 유동적 무효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더 이상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계약은 일단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취소해 버리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과 의사표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은 비로소 당사자들은 무효인 계약의 기초에서 지급되었던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 유동적 무효의 법률 관계들 이게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유동적 무효인 즉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뭐 일정 기간 동안에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제 그 유동적 무효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은 즉 요 기간 동안에만 이제 그 유동적 무효인데 이게 허가 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비록 이 기간 동안에 체결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게 아니라면은 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만료된 다음부터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 동안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확정적인 무효가 되는 경우는 위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유동적 무효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추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는 당사자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인 사유 때문에 그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은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은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은 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됐을 때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지만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했던 사유가 해소돼야지만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무효 사유가 계속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그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인 사유가 존재해서 법률행위가 무효지만은 그것이 뭐 당사자가 추인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기존의 무효인 사유가 없어야지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했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18번 판결 한번 볼까요? 자, 18번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약간 무효인 경우와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취소된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이것이 뭐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무효인데 당사자가 다시 추인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무효인 경우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취소가 되더라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제 이 무효 사유가 취소로 인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률행위 취소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당사자가 추인을 하게 되면은 그 무효임을 알고도 추인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무효인 사유가 그러니까 종료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기망행위를 이유로 해서 착오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속았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빠져서 기망행위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취소해서 무효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추인으로서 다시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라고 하는 것이 종료돼야 되겠죠. 즉 이제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종료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추인한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판결 여러분들 이제 취소로 인해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나 또는 처음부터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나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그런 법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당연히 무효인 사유 또는 취소로 인해서 이제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취소 사유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법률행위 추인의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밤사이 질서적인 법률행위로 인해서 무효이거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에는 이걸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무효행위의 전환인데요. 그 무효행위가 무효이긴 하지만은 다른 법률행위, 즉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은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면은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19번 판결이나 20번 판결 이제 이제 입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관련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들이거든요. 이 판결들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법률행위 취소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법률행위 취소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급해서 상실시키는 것을 법률행위 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법률행위 취소와 구분해야 되는 게 철회와 해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법률행위 철회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발생했다 할지라도 일정 기간 내에 철회를 하게 되면은 그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이 저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이제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여기 나와 있는데 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같은 게 있죠. 이제 무권 대리인 같은 경우에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그 계약 관계를 처리를 해서, 즉 유동적 무효인 상태인 그런 계약을 처리를 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겠죠. 유언의 처리 같은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 판매 등에 의해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법률행위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률행위 해제도 있는데요. 해제도 역시 취소와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라는 의미에서는 취소나 해제나 큰 차이가 없지만은 이제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제 법률 효과를 소급해서 소멸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차고 취소 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이제 그 108조가 근거 규정이 되는 경우엔 취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44조나 이제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546조와 같은 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이런 경우에 근거해서 계약 관계를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발생 근거에 따라서 그게 해제냐 취소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해제된 계약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갑은 을한테 을이 채무 불이행을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갑과 은 사이에 매매계약이 효력을 발생시킨다,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취소시켜버리면은 계약관계는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죠.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을의 채무불이행도 인정이 되지 않겠죠. 계약상의 의무가 발생을 해야지만 채무불이행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채무불이행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계약 해제권도 발생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당사자는 이미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을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해서 계약관계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된 계약의 경우에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 취소권이 발생하느냐, 취소권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 개별적인 규정에서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계약 관계를 소급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이건 당연히 형성권이죠.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누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또 착오로 인해서 사기 강박으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도 역시 취소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대리인이나 또는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리인이 취소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리인에게 취소에 대한 위임을 했을 때, 즉 취소권 행사에 대한 수권을 했을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의 수권이 없는데 취소권을 이제 대리인이 임의로 행사할 수는 없겠죠. 승계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특히 이제 포괄 승계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상속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의 취소권을 자식이 상속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승계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특정 승계인 같은 경우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해서 당연히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계약 승계의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제한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즉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하는 게 가능하고요. 승계인 같은 경우에는 포괄 승계인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도 같이 승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제한 무능력자, 제한 무능력자네요. 여기서 이제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은 뭐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취소의 방법인데요. 취소의 방법은 당연히 형성권이니까, 취소권이라고 하는 건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외부에 명시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취소가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부 취소 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일부 무효의 법리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가정적인 의사가 인정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일부 취소를 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그런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계약의 일부를 취소할 수는 없고 전체를 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23번 판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23번 판결 뒤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23번 판결은, 이거는 이제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는, 아까 가정적 의사 그런 걸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갑이 을에게 X토지와 Y토지를 증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기의 착오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건데, 그런데 X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인정이 되었는데, 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정이 돼야지만 취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Y의 토지에 대해서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갑에 대한 취소는 인정이 되었는데 Y에 대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제 일부분만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가분성이 있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은 그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갑 X토지와 Y토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당사자가 일부만을 이제 하나가 취소가 되면 나머지도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없는 이상은 요 X토지만 취소가 되고 Y토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그런 결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이제 갑이 X토지와 Y토지 둘 다 취소했는데,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가분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만약에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X토지에 대해서만 갖춰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X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법원이 판단하기에 X토지와 Y토지 둘 다 같이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쪽 한쪽을 취소할 수 있다면은 나머지 Y토지까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취소 효력이 전체 다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갑은 비록 X토지와 Y토지를 모두 다 취소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 무효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갖춰지고 Y토지에 대해서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일부에 대해서만 법률행위 취소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의 효력을 당사자가 일부만을 취소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사안은 계약 당사자가 전체를 취소했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의 효력을 인정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요 24번 판결 같은 경우가 이제 당사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두 가지 계약이 있었는데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같이 이제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소비대차 계약에도 같이 미치기 때문에 둘 다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일부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취소 효력이 인정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했던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은 이제 취소 효과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은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양 당사자는 서로 받은 것이 있으면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채권행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당연히 물권행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미 급부한 것이 있다면은, 이행한 것이 있다면은 양 당사자는 서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 반환을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반환을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갑은 이제 이게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인 경우에 X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얘는 매매대금을 지급했을 때, 자, 양 당사자가 반환해야 되는 법률, 을이 갑한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법리,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741조에 근거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도 역시 을한테 X토지의 등기 말소와 X토지의 등기 말소와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등기를 말소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 특히 이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이거는 이제 부당이득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겠지만은 점유도 부당이득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근거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갑은 을에게, 갑이 이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갑이 다시 무인성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소유권을 다시 갖고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갑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민법 213조, 이거는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인데,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근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갑이 을한테 반환을 청구하는 법률 관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213조의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에 근거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근거해서만 매매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를 하거나, 또는 이제 부당이득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를 하거나 이럴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만약에 갑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그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갑도 을에게 X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오로지 부당이득에 근거한 반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 213조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 다만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48조에 의해서, 따라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748조에 의해서 반환 범위가 정해지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물건의 반환에 있어서는 민법 201조 내지 203조, 이걸 이제 회복자와 점유자, 회복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소유자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점유자는 지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 회복자, 점유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예를 들면 첫 번째 과실수취권, 누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책임. 그 다음 세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 자, 요렇게 회복자와 점유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들이 201조 내지 202조, 20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의 반환,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되어서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그럴 때는 얘가 회복자, 얘가 점유자이니까 요 과실수취권이라든지 또는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학기 때 물권법에서 점유편에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계약상의 결련성, 이제 동시행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동시행 향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가적 관계가 있는 채권, 채무를 양 당사자가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원래 대가적 관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경우에도 이제 동시행향변권을 유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반환 범위를 현존 이익의 범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가 반환해야 되는 범위는 현존 이익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25번 판결 한번, 요건 되게 중요한 판결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25번 판결은 이거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올 수 있는 판결인데요. 미성년자인 갑은 이제 을과 신용카드 이용계약,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병은 이제 가맹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용카드 가맹점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을과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그럼 이제 을이 갑한테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겠죠. 그럼 이제 갑이 이 신용카드를 갖고 해당 가맹점 가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를 긁으면은, 그럼 이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이제 그 물건을 가져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병이 을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병한테, 가맹점한테 이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결제했던 금액을 을이 병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을은 매월 카드 대금을 갑한테 청구하는 식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계약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서 을과 갑 사이에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갑과 병 사이에는 이제 뭐 이게 가맹점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음식점이 돼도 상관없겠죠. 갑과 병 사이에는 뭐 매매 계약이라든지, 뭐 음식점을 이용했다면 음식점 이용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편의상 이제 뭐 화장품을 구입했다, 이런 매매 계약 같은 게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런데 이 이제 미성년자가 카드를 쓰는데 한 건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건에 이제 병 1 과 계약 체결한 거, 병 2와 계약 체결한 거, 병 3과 계약 체결한 거,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건들에 대해서 당연히 다 이제 신용카드 회사는 가맹점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해 주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신용카드 대금을 을이 갑한테 청구를 했겠죠. 자,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다 찾아다니면서 이 병이라는 사람들, 물건을 구입한 내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계약을 다 취소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신용카드 이용 계약만을,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을에게 납부했던 신용카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 신용카드 이용 대금에 대한 납부한 것에 대한 걸 반환을 청구하는데, 그러면 이제 을도 갑한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네가 이제 갑이 병한테 내야 될 매매 대금을 을이 대신 내줬기 때문에 그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제 을이 갑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성년자가 이제 미성년자라는 걸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현존 이익, 예를 들면은 물건을 100건을 구입해서 뭐 200만 원의 이득을 보았다 라고 했을 때 그 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런데 갑이 그 200만 원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현존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갑이 현금이라고 하는 금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때는, 그럴 경우에는 그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존한다 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이란 돈은 어쨌든 돈이기 때문에 다른 걸 줄여 써서 뭐 그래서 이제 지출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200만 원이 지금 내 수중에 없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게 없어졌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금전 채무 같은 경우에는
갑이 금전채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금전채무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미성년자이지만은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지만은 갑이 얻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금전에 대한 이익을 현존하는 이익으로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내용들입니다. 신용카드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금전상의 이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판결, 여러분들 요 판결은 자주 나오는 판결이니까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도 잘 한번 정리해 놓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소로 인한 효과를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여러분 아까 이제 그 무효 부분에 설명했던 거, 취소된 법률행위 추인은 다르죠. 취소된 법률행위의 법률행위의 추인은 요거는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지만은 추인함으로써 취소권이 포기되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즉 취소권이 소멸하는 그러한 추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취소권이 포기가 되면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추인을 하게 되면은 취소권이 포기가 된다, 취소권이 소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추인을 할 수 있느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추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취소하는 건 가능하죠. 취소하는 건 가능하지만 제한 능력자가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자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차고나 이제 사기 강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빠져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추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 추인할 수 있는 후에는 이제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뜻이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근데 법정 추인이 있는데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추인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존재한다면은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이제 그 의사표시를 이제 추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다음 아래 행위가 있을 때 추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당연히 이 경우에도 이제 그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경우에 법정 추인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갑이 얘가 이제 매수인이 취소권을 갖고 있는데 착오로 인해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든 아니면은 사기 강박에 빠져 있든 을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을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행해 버렸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는 전부를 이행해 버렸을 경우에 또는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경우에 또는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X를 목적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Y를 목적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와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거 이제 갑이 예를 들면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이 취소권을 갖고 있을 때 갑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병한테 양도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법정 추인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제하거나 또는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매매 대금의 지급 청구를 강제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갑이 을한테 취소권을 갖고 있는 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때 법정 추인이 존재하는 것이지, 취소권을 갖지 않은 자가 이행을 청구했다고 해서 이게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법정 추인 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을 때, 즉 이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추인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취소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였을 때 그때 이제 법정 추인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소권의 단계 소멸시효인데요.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는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여서 추인을 할 수 있거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그때부터 취소권의 3년의 이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3년의 기간과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이 제척기간은 뒤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소멸시효 기간하고 다릅니다. 소멸시효 기간과 달리 이제 중단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그런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3년과 10년은 제척기간이라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다만 이 10년과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되고요.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까지 제척기간 내에 완전히 행사돼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제척기간 자체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취소권 행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법률행위 취소와 무효, 그 다음에 이제 타인 명의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라면은 다른 부분들은 객관식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요 유동적 무효 같은 경우에는 사례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죠. 요 유동적 무효에 관련된 법리들, 특히 이제 여기서 손해배상 예정이라든지 이런 언제 확정적 무효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이 판결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론 강의는 요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을 할 건지는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